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네, 이분은 공직 강제 은퇴 이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건 오늘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다룰 이슈는 현재 기준 가장 첨예한 현안이죠. 특검 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그리고 특검 연장에 대해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짚어볼 최고 전문가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총장님 잘리신 이후에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는 자주 있을 예정으로. 저 혼자 생각 중인데 백수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좋으세요. 네, 마음 잘 다스리고 네, 뭐 그림도 그리고 잘 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얼굴 좋으신데 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얼굴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진짜 한 10고초려 정도 했거든요. 10고초려. 네.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시다가 부딪히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시다가 처참하게 잘리신 분인데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일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뭐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얼마나 이 분야에 계셨는지 잠깐 제가 먼저 짚어보면 검찰이 되신 게 나이가 언제셨죠? 그때? 예, 군 복무 3년 마치고 29살에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29살에. 예. 그리고 확 잘리신 게? 총장 6개월 하고 6개월. 예,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때가 55살이었습니다. 29년.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최단기 검찰총장이었어요. 6개월. 6개월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검찰에만 계신 거죠? 쭉. 네, 그리고 네. 백수 3년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방송이. 자, 먼저 이제 특검 연장 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정도 돼본 사람이 특검 연장이 왜 돼야 되는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거 아닌가. 30%도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반쯤 된 게 아니라 30%도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걸 뭐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특검법의 그 수사 대상을 간단히 짚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 수사 대상이 14개 항목이 있고 또 마지막 15호에서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모두 15가지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또 6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불법 입학, 또 7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 사건, 이 5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박스 사건. 블랙리스트죠. 예, 블랙리스트. 총장님. 예. 블랙리스트 사건. 네, 총장님. 예. 네, 블랙박스 아니고요. 예. 블랙리스트 사건.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현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련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만한 수사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칭찬을 아끼시지 않아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특검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성과를 많이 낸 게 맞긴 맞죠. 총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보도를 보다 보니까 사건 파악이 많이 됐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총 15개 중에 5개 플러스 1 이 정도 진행이 됐다. 아직 그러니까 10개 항목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네요. 예, 그렇고요. 그렇고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먼저 재벌들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3, 4, 5호 다음으로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 비호 의혹과 관련된 90호 그 큰 두 덩어리가 주된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예.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예. 이런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도가 딱 막혔어요. 네. 영장 기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막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영장 기각이 굉장히 크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대형 사건 수사도 하셨고 검찰총장도 하셨고 그런 경험을 총 망라해서 비춰볼 때 이 정도 규모의 복합적인 사건이면 얼마의 인력이 지금은 20명이거든요. 근데 얼마의 인력이 얼마의 기간 동안 20명이 70일 동안 하고 끝날 공산이 크게 됐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의 기간과 사람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특검법 제정되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1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과거에 그 수사하셨던 재벌 수사 경험에 비춰보자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네, 그 수사라는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제가 2006년도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할 때 그때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건. 예. 네, 그 단발 사건이죠. 한 건 사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수부 검사 20명 정도가 4개월 정도를 정말 낮밤 없이 내사함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도 아주 힘들게 청문 과정을 구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요. 한 건을 4개월 해야 제대로 수사가 되는데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장님 보시기에는 2배로 늘리고 70일, 100일이 아니라 1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려면.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자,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뭐 특검법이란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돼가고 그 다음에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예.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예.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했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예. 또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우병우 관련은 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접 증거 조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세월호 예. 사건 수사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케이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그렇게 바깥에서 바라다 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예. 정윤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우에 다 기억을 하십니다마는 정의대 사건은 찌라시로 그렇죠. 또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예. 그렇게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서 유출 사건이 돼버렸죠. 졸지에 문서 유출 사건으로 예. 사건이 변질이 됐고 예. 국정농단 사태는 다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서 정말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예.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예.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을 하게 됐을까? 탄핵이라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검찰 지휘 라인이 어떠했는지 그 총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까? 테스트인가요? 우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네.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이 있었죠. 네. 예, 어떻게 저보다도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받았고요. 칭찬 받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제 검찰총장이 됐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그 이후에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이분들이 승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 그분들이 찌라시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했다면 예.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종래의 그 동서고금의 법원 중에 에스토펠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예? 즉 에스토펠?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아니면 에스토펠도 어려운데 금반어는 더 어려워요. 다 어렵죠. 예. 저도 어려웠었습니다 옛날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네. 이미 표명한 예.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예. 모순되는 행위를 예.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일구이연 등 곤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참. 이 검찰들은 다 아는 표현인가요? 다 알죠. 예, 법조인들은 다 압니다. 법조인들은? 네. 뭐 없을 분들이네.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말을 써서. 일구이연이 쉽지 않다. 네, 쉽지 예. 않다. 그러니까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또는 직권남용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이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예. 지금 검찰은 특검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 사건을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만 의율을 했지 않습니까? 의율이요? 의율? 네.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그렇게 의율. 표현하면 좀 의율.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의율했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했다. 네, 이것도 검사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까? 네, 그거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십니다. 아니에요.
의율 이런 의율이를 법을 적용했다. 이거 네, 의율이 법률 됐다. 조항을 예. 직권남용죄라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그거를 의율한다고 그렇습니다. 뭐뭐에 의거하여 법률을 적용하다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쉬운 말로 해주세요. 근데 그랬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다시 이관 받아서 네.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네. 예. 그때는 왜 몰랐냐?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불가능한 거죠. 일구이원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 또한 어려운 말입니다. 그 우리 헌법상에 그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뭐 최순실 씨요새 묵비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그 원칙. 그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제가 이제 법정에 많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증인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술과 관련해서 뭐 자기 가족이나 친척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런 거 거부해도 된다. 일종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증언 거부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형사사법에.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기 금지 부재 금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검찰 내부에 지금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곤란하다는 거죠. 네.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또 관련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겠죠. 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입국했는데 31시간 동안 왜 봐줬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국정농단 벌어졌을 때 몰랐어. 정윤회 사건 때도 그랬고. 예, 우병우 라인이 누구야? 뭐 이런 네.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겠냐?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대비해서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주 쏙쏙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수사가 얼마 안 됐다. 30%도 안 됐고 그다음에 진짜 큰 덩어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검찰의 수뇌부에 이 사건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검찰 내부에 분명 수사 대상도 있을 수 있는데 제대로 자기 식구들을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예.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넘어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 제가 뭐 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되신 분들의 경험을 못 들어봤거든요. 네. 맨 꼭대기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뭐 그런 입장에서 네.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그 특검의 지위는 예.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상황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수뇌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또는 더 나아가서 보고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밀의 유지입니다. 그렇겠죠. 수사 기밀의 유지고 또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되면 예. 그 수사와 관련된 이해 관련자들이 준비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조회하거나 인멸하거나 예. 뭐 대답을 준비하거나 예. 또 압력을 넣는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검법은 이제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죠. 독립성을.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예.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고 또 보고돼야 되는 게 검찰 체계죠 지금. 네. 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현대 검찰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왜 검찰 인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병우 라인이 예를 들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 네.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연하겠네요. 사실은 안 물어볼 수 없고 물어보면 답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건 알지 몰라도 그런 현실적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사 대상인 박근혜 또 최순실 측도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라이하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알게 되면은 수사검사한테 압력이 내려갑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뭐 한마디로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속속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비리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공무원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의혹은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라도 권력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과도 은밀히 협조해서 뭐 증거 인멸한다든가 증거를 뭐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심각하네요. 듣고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실제 검찰총장이 되시면서 26년간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비호 방조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이제 드라이하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우병우 라인이나 이런 걸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라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자기 부재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제가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잘리신 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짐작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짐작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이거는 검찰만 알지. 자,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지금 곤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이것이 다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라고 최소한 성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추가적인 인터뷰를 한 번 더 하시죠. 그럼 그때. 하시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감이 굉장히 늦었어요. 하시는 거 봐서. 자 그러면은 저는 풍경을 방정하게 유지하면서 총장님한테 잘 보여서 반드시 추가 인터뷰를 제가 따내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특검 연장 왜 해야 되느냐. 아직도 출발 단계다 수사. 이거 하려면 1년 해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연장 안 되면 다시 가이드라인 시절로 돌아간다. 그 손으로. 그러면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이쪽에도 넘어가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처럼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심각한 우려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장님을 잘 모셨다고 저 스스로 저를 칭찬하고요. 이어서 스튜디오에 저희가 사실상 납치하다시피 해서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아마도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 재청구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이재용 그 부회장 영장요. 이게 이제 1차 기각됐었거든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왜 기각됐다고 보십니까 당시?
뭐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각 사유가. 첫째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 공여죄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뭐에 대한 대가성이냐, 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좀 더 보완해라. 증거를 더 소명해라. 가져와라. 예. 뭐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뭐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라든가 또 미르재단 또 정유라에 대한 삼성 지원 문제가 삼성 합병 이후의 일 아니냐. 그럼 삼성 합병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예. 뭐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대개 뇌물수수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예. 또 지금도 뭐 밀고 당기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특검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즉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지적. 이게 특검 세 책임은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검 책임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특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를 이제 추정하신 건데 이렇게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평생 검찰 하신 분으로서. 물론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언급을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습니다. 하실 거면서.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서 네, 제 하실 경험에 거죠? 비추어서 가타부타.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타부타 시작됩니다.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상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후에 말하자면 어떤 뇌물수건이 있었는데 네.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그런 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라고 말하자면 까미플라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모플라치.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벌 정도가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원들을 총동원해 쓸 수 있는 재벌, 물론이죠. 이런 재벌들이 일으키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하나하나 사건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게 합법이었다라고 말할 핑계를 미리미리 준비해내서 그렇게 짜고 시작한다는 거죠. 다 외형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어떤 그런 단순 뇌물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그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그 공무원들하고 동네에서 공무원들과 뭐 돈 몇 푼 주고받았든가 이런 사건들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봐줄 테니까 100만 원 줄게. 이런 사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다단한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대가성과 청탁 유무에 대한 판단인데 예.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예. 1년의 과정,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죠. 1년의 과정 전체를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야 비로소 그 실체에 근접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입된 것이 포괄적 뇌물수수죄 법리고 포괄적.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립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행위는 이미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뭐 하면서 합법적인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 따지면 소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지난 2, 3년간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수수로 봐야 하고 그래야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정리해 둔 거라는 거죠. 네, 그걸 뭐 제가 예를 조금 돕기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우주를 바라다 보는데 예. 뭐 무수한 항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주를 바라다 보는데 그 우주를 제대로 보려면 예. 그래서 우주 전체 실체를 그나마 제대로 알으려면 망원경으로 전체를 바라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원경으로.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고서 개별적인 장면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예. 우주 전체의 실체라는 것은 접근할 수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봤더니 저건 달이고 봤더니 저거는 뭐 지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잘한 실체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법적 논쟁만 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더라도 돋보기를 들이대고 달을 보려면 그 달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망원경으로 봐야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비유 좋은데요. 예. 박수. 그러니까 법원이 논쟁이라고 삼는 부분들이 이 재벌 연관 사건의 기준에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전체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 지적을 하신 거고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역시 검찰총장이 돼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다. 그러면 지금 영장을 어쨌든 재청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 그런 분위기예요. 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기각되면 어떡하죠? 글쎄요. 그 법원 입장에 대해서는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재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파면 팔수록 관련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루된 게 많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연루된 기관도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서 파면 팔수록 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지만 네. 그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보면 안정범 수석의 그 최근 수첩이 네. 39건이 추가로 압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종범 실록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약간 비웃을 수 있는 느낌인데요. 말을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서. 총장님 여기서 박장대소해 주셔야 되는데 어허허 이렇게 하시면 종범 실록. 예. 또 최근에 금감이나 또 네.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를 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관련자들을 뭐 누굴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예.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더 돼서 예. 소명에 자신 있지 않느냐 예.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기각되면요? 글쎄요. 예. 여기서 김 빠지게 글쎄요가 아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벌의 영향력, 법원의 독립성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기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은 예.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예.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나 삼성 예.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예. 썩 좋은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결과 말고 왜 기각됐냐? 이게 잘리신 마당에 백수신데 이거는 그냥 논평해 주시죠. 만약에 기각됐다.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한번 이야기 나왔듯이 연장이 안 되면 플러스 특검 연장이 안 되면 플러스 영장이 기각되면 이것도 그때 나오셨을 때 이렇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하시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깐깐하시네. 나오신다고 하시지. 자, 저는 약속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은 자유십니다. 아마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마침 또 에버랜드 수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구속 기소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에버랜드 사건과 지금 이번 삼성 사건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서울지검 특수 2부장을 할 때 에버랜드 사건을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많은 네.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못했습니다. 아, 구속 못하셨어요? 구속 못했고 당시에 에버랜드 사장하고 네. 경영지원본 실장인가 그 임원하고 그 두 분만 기소까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네.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일단 분리 기소를 해서 아하. 이건희 등 나머지 주요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구나.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삼성은 워낙 재벌 상대 수사라는 것이. 근데 뭐 오래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 관련한 예. 사건과 차이점. 에버랜드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건에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측면, 예.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뭐 그런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우선 삼성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부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아, 그렇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 예.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예. 그럼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면서 본 사건인데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죠. 범위가 그 정도인데 손해 네. 범위가. 그다음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 삼성 내부 임원들만이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또 동원이 됐고. 직접 가져간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에버랜드 사건은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2,100만 명 말이 그렇지 이게 천문학적인 인원 아닙니까? 국민의 반인데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됐단 말입니다.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이겁니다. 아,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리한 분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해의 범위 또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굉장히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또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그 손해는 더욱 커지고 또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이러는 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이거예요. 예리한 법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굉장히 예리한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이 괜히 되신 게 아니네요. 6개월밖에 안 했지만 완전 설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얘기 나올 텐데 이 재벌 총수 구속하면은 국가 경제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직접 재벌 총수를 구속시켜 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저는 이제 정몽구 회장을 그때 직접 중수부에서 구속을 한 적이 있고 뭐 최태원, 뭐 김승연 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예하청에서 예. 구속할 때 제가 지휘 라인에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예. 그 재벌 총수를 구속을 할 때마다 전 국가경제. 일간지에 전면 광고가 나갑니다. 맞아요. 국가 경제. 예. 그러면서 거기서 국가 경제 얘기가 항상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총수가 구속이 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또 대신료가 추락돼서 예. 그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도 어려워진다. 협박이죠, 협박. 예. 뭐 이런 식의 기사와 광고가 횡행합니다. 지금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때 종편에서는 끊임없이 그 논리를 갖다 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지난 경험입니다마는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그 재벌 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뭐 현대자동차든 SK든 하나그룹이든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또는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 그렇다고 아니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 이거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되는군요. 아하. 그러면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영제?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예.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삼성 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예. 제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돼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예. 여러 가지 전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선 그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죠. 예. 무수한 법률가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지금 사건을 드러나는 거 봐도 온갖 사장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독일에.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예. 삼성 내부에서도 예.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잘려 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 경영진 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삼성이라는 그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또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더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삼성을 위해서 더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종편 얘기 나오면 이거 틀어줘야 되겠다 이거. 완전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1등. 그럼 어떻게 보면 재벌 전체를 선도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1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다른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들도 이 삼성그룹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안 되면 우리도 뭐 안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걸 먼저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재벌들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 이겁니다. 이게 정경유착은 삼성 부회장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가장 큰 시그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예.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구 설득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왜 총장님이 되셨는지 알겠고요. 그리고 왜 잘렸는지도 알겠어요. 잘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잘리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저는 특검 연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 하겠죠? 만약에 황 대행께서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달리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려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킨다면 결국은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수사 의지가 없는 거다.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 황교안 대행 역시 국민 대다수 분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 책임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은 이 정부 들어와서 뭐 법무부 장관을 오래 하셨고 또 총리를 계속 하셨고 이젠 대행까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농단 사태가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다 벌어졌어요. 그 말씀은 특검 연장을 안 하면 자기 책임이 드러날까 봐 안 하는 거다? 결국은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장을 안 해줘서 수사를 갑자기 멈추게 한다면 예.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본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털 기회인데 그걸 연장 안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연루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또 제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요? 본인이 연루된 게 나올까 봐 특검 연장을 안 한다. 이렇게 뭐 제가 전직 총장으로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본인의 국민들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다. 또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살짝 약간만 삐딱하게 보면 이게 협박처럼 들려요.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아까 이어서 특검 연장도 안 되고 영장도 기각되고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이제 연장 안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태가 아마 이달 말이면 판결이 날 텐데 그때 되면 다시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근데 어떻게 매번 저보고 다시 나오라고 이렇게. 아니 오늘 다 얘기 안 하시니까. 근데 다음에 나오시면은 이제 명단 쫙 들고 와가지고 이름 막 부르고 막 그러실 거죠? 그런 이가 있겠습니까? 들어봅시다. 자 다음에 나오시면 다음 한번 예약해놓고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대행 이런 말했어요. 윤석열 검사 자천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총장님이 날아가신 것도 이 댓글 수사를 청와대 의지하고는 다르게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최근에 한마디 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자천된 것은 댓글 수사와는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자천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 수사를 총지휘하셨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천됐다고 알려진 윤 검사에 대해서 이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예.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기사를 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이 윤석열 검사는 네. 제가 뭐 오래 전부터 뭐 같이 근무도 하고 데려두고도 일하고 뭐 지휘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도 하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저는 이제 일신상에서 먼저 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본인 그런 오랜 예. 오래 겪어본 그 선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뭐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황교안 대행은 자질이 문제가 있어 실력이 없어 자천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누가를 평가하냐? 제 생각으로는 이 윤석열 검사는 지금 뭐 특검팀에서 열심히 뭐 쥐어창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이론가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케이.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검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조직인데 거기서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대들고 자기 소신을 편다는 것은 정말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희생적인 자기 헌신적인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친구다 이거요. 그다음에 또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신중하면서도 다이내믹해서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문무를 겸비한.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혹시
다음 출연까지는 아직 뭐 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기고 하실 말씀, 뭐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나 검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뭐 간단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 수사 역량이 지금 현재 특검의 100배가 넘습니다. 수사 역량 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찰의 수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참 현재의 이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마음속이 부끄럽고 또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홍수가 어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새누리당이 네네. 당명을 5년인가요? 5년 만에 바꾼 겁니다. 자유한국당. 앞으로 이제 한국당으로 불러달라고 하죠.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유당으로 부를 것 같아요. 자한당 뭐 이렇게 줄여 네. 부르기도 하고요. 자한당은 입에 잘 안 붙고 예, 예. 자유당 아니면 한국당 둘 중에 하나로 부르지 않겠나. 어쨌든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꿨습니다. 네.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라는 선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대선 후보를 반헌법 인사로 이것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대선 후보는 반헌법 인사로 규정해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참 이상한 제가 어제 이상한 이유를 얘기했지만 이상한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이 승복하자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도 반헌법 인사를 규정하자는 거 굉장히 오버스럽거든요. 뜬금없고 한 달 전에. 근데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가 그 앞에서는 뭐 그러자라고 구두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물론 이게 이제 무슨 성명서를 쓰거나 각 당에 돌아가서 각 당의 입장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밥 먹다가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나왔다는 건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입장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뉴스가 참 마음에 걸려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자면 갑자기 주씨로 만든 다음에 주씨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주씨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새누리당을 오랫동안 관찰한 오랜 관찰자로서 전문 관찰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왜 그 새 관찰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새만 쳐다보는 분들 그런 것처럼 오랜 가만히 앉아서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다른 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능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새누리당 경우에는 첫 번째는 손해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러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 손해나는 일이라는 게 물론 결과적으로 손해나는 경우는 있어도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사불란하다. 그리고 그 일을 대의 명분으로 포장하는 데도 아주 매끈해요. 뛰어난. 매끈하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 정치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 유능하다.
압도적이다. 예외적인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탄핵 결과를 모두 승복해라. 그리고 안 그러는 대선 후보는 퇴출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탄핵 인용 분위기가 탄핵이 된다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여론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야당이 새누리당에 요구할 상황이잖아요. 새누리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막 길거리 뛰쳐나갈까 봐. 근데 거꾸로 지금 새누리당이 요구를 해요. 네네. 그러면 새누리당이 뭘 걱정해서 이걸 요구하느냐 이걸 따져보자고요. 상황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이 기각될 경우.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럴 경우 반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이죠. 네, 현 자유한국당이요. 네, 자유한국당이죠. 예. 일단 입에 붙었으니까 네네. 새누리당을 일단 할게요. 반발할 사람이 새누리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도 걱정하니까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길거리에 나서 막 투쟁을 한다 이거죠. 아 낯서네요. 네. 투쟁. 예 예. 근데 새누리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당 후보들이 길에 못 나서도록 미리 서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할 거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아니 새누리당의 걱정하는 게 뭔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아이고 자기 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막 길에 나가가지고 와 탄핵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당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생각해 봅시다. 새누리당은 좋죠. 하지만 이제 야당들이 반발할 거잖아요. 80%의 국민들도 막 황당해하고 길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막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막 나와요 길에. 그건 걱정이 되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지만 후폭 부분이 걱정돼요. 그래서 미리 아무 소리 못하게 야당과 야권 후보들한테 길로 나가면 안 돼. 약속했어. 받아두는 거다. 이건 말이 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럼 새누리가 왜 이걸 걱정하죠 지금? 탄핵이 기각될 거를 미리? 인용될 걸 걱정을 미리. 기각될 걸 걱정한다. 탄핵이 예, 기각된 예. 걸 그렇죠. 걱정. 예, 탄핵이 예. 인용될 거는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새누리당 예, 예, 입장에서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네. 탄핵이 인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원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이 행위의 원인이 뭐냐, 그들의 욕망이 뭐고 공포는 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야권이 뛰쳐나오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지금 걱정하냐고요. 제 의문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모르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새누리당만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제 방식의 합리적 추론이에요. 네. 어쨌든 제가 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네. 매우 이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서 짚어드리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편하잖아. 기분 좋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겠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아닐 거야. 왜냐하면 그럼 마음 불편하잖아요. 예, 짜증나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지금 만약에 그런 기각 시도 미리 알았다는 건 뭐가 있겠죠. 예. 예, 지난주 탄핵 관련된 토론회에서 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네네. 그런 이야기 했다고 소개해드렸죠. 네, 뭔가 있는 예. 거예요. 뭔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 그런 시도가 얼마나 이 엄청나게 반역사적인 시도인지 알려야겠다고 다짐하고 촛불에도 한 번 더 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뉴스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본 것 중에 제일 이상한 뉴스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살시도와 비타나 등 명말을 사준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새로운 말로 갈아타는 이른바 말세탁을 한 걸로 보고 있다라는 JTBC 보도인데요. 특검은 삼성이 말세탁. 예. 이 말을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매각 대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주시 뉴스네요. 갑자기 뭐 진도도 안 나왔는데 주시 뉴스가 이렇게 막 쏟아지고 이게 왜 주시 뉴스냐면은 물론 이제 그 비밀 계약서를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또 후속 보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SBS는 관련돼서요. 위장 거래로 명마두피를 사줬다라는 비밀 계약서를 확보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JTBC는 새로운 명말을 삼성이 사줘서 말세탁을 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름 뭐였죠? 비타나하고 비타나 V요. 예. 살시도인가요? 예. 말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초기죠. 소위 게이트 초기. 네네. 게이트 초기에 이런 말들 이름 나오고 하니까 삼성이 이제 다른 말을 몰래 사줘서 말세탁을 했다라고 JTBC는 보도했고 SBS는 비밀 계약서 그 말을 사준 비밀 계약서를 확보했다. 이게 네.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신청에 이제 추가 보강되는 증거물이겠죠. 예. 조만간 영장 재청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네, 뭐 비밀 계약서가 확보됐다는 건 굉장히 결정적인 뉴스이긴 한데 이게 말세탁이라고 보기에는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최순실 게이트의 초기였거든요. 네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말까지는 안 가고 재단 얘기하고 있었죠. 예, 지난해 10월요. 예, 하지만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데 또 다른 말 계약을 한다. 더군다나 초기 계약은 최순실 씨 이름으로 말을 준 게 아니었어요. 네, 삼성 소유였죠. 그때는 초반에는 이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 말 소유는 삼성으로 해두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써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가 초반에 이 말이 삼성전자 소유라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말 패스포트라는 게 있대요. 그죠? 네네. 네. 그때 화를 냈었다는 보도가 짧게 있었죠. 네, 올해 초에 동아일보가 그런 보도하면서요. 네. 최순실 씨가 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이재룡이라고 주로 발음한답니다. 그래서 이재룡이 VIP 만날 때 말 사준다고 했는데 왜 빌려주냐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빌려주냐, 겁니다. 그 짧게 한 분 단신으로 재밌는 뉴스로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해프닝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다 최순실 씨의 욕심, 과도한 욕망 이 관점에서 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기 게이트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도 최순실은 말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이런 복잡한 일을 벌였다. 복잡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삼성이 소유한 말 두 마리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이용하던 정유라가 이용하던 말 두 마리를 말장사에서 팔죠. 하나의 거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최순실이 그 다른 말 두 마리를 그 말장사 똑같은 말장사로부터 사는 거래 두 개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이 별개의 두 개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다. 왜냐하면 삼성이 말을 팔았으면 삼성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삼성이 돈을 안 받아요. 예, 돈 들어오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삼성이 돈을 안 받고 최순실 씨가 비싼 말을 아주 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주고 첫 두 말을 주고 그 차익만 지급한 거죠. 그래서 두 거래가 사실은 하나의 거래인데 그렇게 두 개의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서 말을 넘겨주는 거죠. 네. 현물로 말을 주고 네네. 예, 그 차익을 이 기사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거래하는 것들을 설명해 네. 주시고 계신 거죠. 네, 예. 그 말인데 이렇게 왜 했느냐. 최순실 씨 소유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초반에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말을 정유라 이름으로 사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이 그 정도인 겁니다. 네. 네, 물론 삼성은 아직까지 블라디미르 구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아니 그 있습니다. 거래가 두 개라고 네, 하면 네. 우리는 말을 팔았다고. 근데 관련된 비밀 계약서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게 따지면 외통수거든요. 외통수인데
상대가 삼성이기 때문에 네. 영장이 기각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했잖아요. 저랑 둘이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벌써 감옥 가가지고 지인장이 감옥 가 있다고. 너무 많아. 너무 증거가. 복잡해서 버릴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한 거예요. 예. 삼성 입장에서는 안 들키려고 머리를 많이 굴린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지노선을 지켰는데 예. 내놓으라고 말. 그러니까 결국은 말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있던 말 주고 자기 돈 안 돌려받고 말장사만 이익이잖아요. 근데 말장사가 그 돈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차익만큼 다른 말을 더 비싼 말을 주면서 차익 일부를 그럼 최순실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말을 샀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 그 돈도 자기 돈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재밌는 일. 하지만 영장은 기각될 확률이 80% 이상이다. 네. 750원 네. 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750원짜리 걸었습니다. 예. 자, 오늘 잠시 후에 이 예. 관련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가 예정돼 있거든요. 미리 말해버릴까? 잠시 후에 저희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모시고 요거 삼성 영장 어떻게 되는지 특검 연장 어떻게 되는지 스튜디오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어렵게 오셨어요. 어찌나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지. 납치였어요 제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삼성 관련 뉴스인데요. 공정위가 2015년 10월 달에 삼성 합병 이후에 순환 출자가 강화되자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줬다라는 것은 이미 보도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비서관이 공정위에다가 연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김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역정내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라라면서 공정위를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삼성 편의를 봐주는 게 공정위 차원이 아니라 공정위가 했지만 공정위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영장에 청구될 정황으로 추가되겠네요. 예.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겁니다. 삼성 봐주기를. 왜 삼성이 청와대가 특정 기업만 이렇게 계속 꼼꼼하게 챙기냐 이런 뉴스인 거고요. 다음은요. 또 금융위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삼성이 쥐주사 체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지사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가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만난 대화를 나눈 기록에요.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지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시 중간 금융지주라는 단어가 곧 등장할 것이다 언론에 등장했어요. 저 혼자 조용히 500원 따갔고요. 네. 누구한테 따셨나요? 저 혼자 조용히 따갔어요. 중간 금융지주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언론에 막 등장할 겁니다. 제가 이거 등장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던 사안이고 이게 금산분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산업회사, 금융회사 네. 같은 지주 회사 아래 묶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돈이 필요한데 삼성생명에서 돈 막 빼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고객 돈인데 그러지 말라고 분리시키라는 건데 금융산업이 한 지주회사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이게 금산분리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중간금융지주라는 편법, 이상한 편법 해결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시도로 확인했어요. 이미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뉴스는 또 다른 대안이 뭐냐면 삼성생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금융회사란 말이죠. 이걸 분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리하냐?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금융회사인데 쪼개는 거예요. 성격을. 그런 다음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산업지주회사. 그다음에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지주회사를 두 개로 탁 나누는 이런 방안도 검토되었다. 그런데 그걸 안종범 수첩에 의하면 청와대가 또 도와주려고 했다. 뭐 이런. 삼성의 민원은 청와대가 참 관심 있게 챙겨주었다. 이런 정황인 거죠. 예. 해설이 됐나요? 네. 자, 해설이 됐고요. 자, 한 2, 3분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또 삼성 대관 업무 총괄하는 장충기 사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직후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연락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네, 역시 정황 중에 하나인데 예. 정황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도된 게 이 정도면 그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실질 심사 하면서 이제 판사 앞에서 증거 내놓으면서 막 이제 격돌을 하건단 말이죠. 그때 아마 많은 자료가 제출될 텐데 자료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한편으로 보자면 그 뒤에 쭉 서 있는 앞으로 수사해야 되는 CJ니 롯데니 하는 재벌 그룹 회장 대부분이 구속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들 전체 재계 전체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이 됐다. 그러면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그렇죠. 영향을 예. 줄 수 있는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향을 주죠. 저거 봐라. 구속됐다는 것은 뇌물을 먹었다는 거 아니냐.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거를 거죠. 예. 겨우 영장 실질 심사 판사 한 분이 다 짊어지고 나는 역사의 무게를 안고서 목숨을 걸고 판결하겠다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렇게 하기 그 앞에 기각도 충분히 기각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충분했는데 더 보강된다고 하면 되겠나. 화나는 일이죠 사실은. 네, 화나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황이 너무 많으니까. 자, 750원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영장 기각이 굉장히 크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대형 사건 수사도 하셨고 검찰총장도 하셨고 그런 경험을 총망라해서 비춰볼 때 이 정도 규모의 복합적인 사건이면 얼마의 인력이 지금은 20명이거든요. 근데 얼마의 인력이 얼마의 기간 동안 20명이 70일 동안 하고 끝날 공산이 크게 됐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의 기간과 사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특검법 제정되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1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과거에 그 수사하셨던 재벌 수사 경험에 비춰보자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네, 그 수사라는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제가 2006년도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할 때 그때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건. 예. 네, 그 단발 사건이죠. 한 건 사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수부 검사 20명 정도가 4개월 정도를 정말 낮밤 없이 내사함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도 아주 힘들게 청문개정을 구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요. 한 건을 4개월 해야 제대로 수사가 되는데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장님 보시기에는 2배로 늘리고 70일, 100일이 아니라 1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되려면.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자,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뭐 특검법이란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돼가고 그 다음에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예.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예.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했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예. 또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우병우 관련은 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또 세월호 예. 사건 수사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케이스.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뭐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그렇게 바깥에서 바라다 봤습니다. 법조인들은 네. 참 몹쓸 분들이네.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말을 써서 1구2원이 쉽지 않다. 네, 쉽지 예. 않다. 그러니까 예. 뭐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뭐 딴 걸 바꾼다든가 또는 뭐 직권남용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이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예. 그 지금 검찰은 특검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 사건을 뇌물수수가 아니라 네. 직권남용죄로만 의율 했지 않습니까? 의율이요? 의율. 네.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그렇게 의율. 표현하면 좀 의율.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의율했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했다. 네, 이것도 네, 네. 검사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까? 네, 그거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십니다. 아니에요. 의율. 이런 의율이를 법을 적용했다. 이거 네, 의율이 법률 됐다. 조항을 예. 직권남용죄라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그거를 의율한다고 그렇습니다. 뭐뭐에 의거하여 법률을 적용하다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쉬운 말로 해주세요. 근데 그랬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다시 이관 받아서 네.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네. 예, 그때는 왜 몰랐냐?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불가능한 거죠. 1구2원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 또한 어려운 말입니다. 그 우리 헌법상에 그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뭐 최순실 씨요새 묵비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그 원칙. 그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제가 이제 법정에 많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증인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술과 관련해서 뭐 자기 가족이나 친척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런 거 거부해도 된다. 일종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증언 거부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형사사건에.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검찰 내부에 지금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곤란하다는 거죠. 네.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또 관련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겠죠. 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입국했는데 31시간 동안 왜 봐줬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국정농단 벌어졌을 때 몰랐어. 정윤회 사건 때도 그랬고. 예, 우병우 라인이 누구야? 뭐 이런 네.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겠냐?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대비해서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주 쏙쏙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수사가 얼마 안 됐다. 30%도 안 됐고 그다음에 진짜 큰 덩어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검찰의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예. 정윤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우에 다 기억을 하십니다만은 정윤회 사건은 찌라시로 그렇죠. 또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예. 그렇게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서 유출 사건이 돼버렸죠. 졸지에 문서 유출 사건으로 예. 사건이 변질이 됐고 예. 국정농단 사태는 다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서 정말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예.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예.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을 하게 됐을까? 탄핵이라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검찰 지휘 라인이 어떠했는지 그 총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까? 테스트인가요? 우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네.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이 있었죠. 네. 예, 어떻게 저보다도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받았고요. 칭찬 받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제 검찰총장이 됐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그 이후에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이분들이 승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 그분들이 지라시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했다면 예. 막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종래의 그 동서고금의 법원 중에 에스토펠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예? 즉 에스토펠?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아니면 에스토펠도 어려운데 금반어는 더 어려워요. 다 어렵죠. 예. 뭐 저도 어려웠었습니다 옛날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네. 이미 표명한 예.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예. 모순되는 행위를 예. 스스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뭐 일구이연은 아, 곤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참. 이 검찰들은 다 아는 표현인가요? 다 알죠. 예, 법조인들은 다. 연장돼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거 아닌가. 30%도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반쯤 된 게 아니라 30%도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걸 뭐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특검법의 그 수사 대상을 간단히 짚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 수사 대상이 14개 항목이 있고, 또 마지막 15호에서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모두 15가지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또 6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불법 입학, 또 7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 사건, 이 5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박스 사건. 블랙리스트죠. 예, 총장님. 예. 블랙리스트 사건. 네, 총장님. 예. 네, 블랙박스 아니고요. 예. 블랙리스트 사건.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현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련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만한 수사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칭찬을 아끼시지 않아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특검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성과를 많이 낸 게 맞긴 맞죠. 총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보도를 보다 보니까 사건 파악이 많이 됐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총 15개 중에 5개 플러스 1 이 정도 진행이 됐다. 아직 그러니까 10개 항목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네요. 예, 그렇고요. 그렇고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먼저 재벌들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3, 4, 5호, 다음으로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 비호 의혹과 관련된 90호 그 큰 두 덩어리가 주된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예.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예. 이런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도가 딱 막혔어요. 네. 영장 기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막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네, 이분은 공직 강제 은퇴 이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건 오늘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다룰 이슈는 현재 기준 가장 첨예한 현안이죠. 특검 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그리고 특검 연장에 대해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짚어볼 최고 전문가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총장님 잘리신 이후에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는 자주 있을 예정으로. 저 혼자 생각 중인데 백수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좋으세요. 네, 마음 잘 다스리고 네, 뭐 그림도 그리고 잘 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얼굴 좋으신데 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얼굴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진짜 한 19초려 정도 했거든요. 19초려. 네.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시다가 부딪히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시다가 처참하게 잘리신 분인데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그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일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뭐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얼마나 이 분야에 계시는지 잠깐 제가 먼저 짚어보면 검찰이 되신 게 나이가 언제셨죠? 그때? 예, 군 복무 3년 마치고 29살에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29살. 예. 그리고 확 잘리신 게? 총장 6개월 하고 6개월. 예,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때가 55살이었습니다. 29년.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최단기 검찰총장이었어요. 6개월. 6개월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검찰에만 계신 거죠? 쭉. 네, 그리고 백수 3년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방송이. 자, 먼저 이제 특검 연장 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정도 돼본 사람이 특검 연장이 왜 돼야 되는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